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재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강좌가 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수도 변천, 그 천도죠. 수도의 어떤 천도를 통한 어떤 고구려의 뭐 발전 과정 뭐 이런 것을 주로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입니다. 남진 정책. 남진 정책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대체로 이제 고구려의 남진 정책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딱 떠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개토대왕, 장수왕. 근데 그 뒤에는 잘 모르죠. 잘 안 들어봤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예. 아, 공부를 잘 안 해서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고구려의 어떤 남진 정책의 이 최전성기를 포함해서 그 전후의 어떤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삼국 시대에 전체적인 우리 한반도 어떤 민족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의 뭐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남진 정책의 추진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 지도 중국이죠. 뭐 많습니다, 지금. 저 크게 동그랗게 이제 번져 있는 거는 동그라미 5개. 네모, 까만색 네모는 몇 개일까요? 16개. 5호 16국. 들어보셨죠? 예. 이제 4세기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어떤 본격적으로 출발시킨 게 고국원왕 시기 4세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세기 당시에 이 중국 쪽은 지금 5, 16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5, 16국 이전에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이제 한나라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중국을 통일제국을 이루고 있다가 그 이후에 뭐 잘 알듯이 위초고 삼국시대 그리고 그 뒤에 잠깐 서진이라고 이게 통일국가가 이루어졌다가 금방 이게 5, 16국 시대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그 화북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를 맞대고 있는 중국 쪽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중국 쪽의 화북 지역의 어떤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 전년, 노란색 동그라미 쳐놨죠. 저 전년이 고구려와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요서 지역, 요동 지역, 이쪽을 전현 지역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는 이 전현과 계속 치열하게 어떤 대립하고 대결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 와중에 342년에 이 전현이 환도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환도성이 그 지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부수도 중에 하나잖아요. 이 환도성이 전년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왕의 어머니와 왕비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국원왕의 그 부친인 그 미천왕이었던 시신이 탈취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때 당시에 평양의 동황성 임시수도로 이렇게 천도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 전년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있었겠죠. 이것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이런 게 아마 깊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진이라고 전진 세력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전년 세력을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370년입니다. 이 상황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원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불굴 들끓었겠죠.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이때를 기회로 해서 고국원왕은 유주로 전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고구려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기마부대. 기마부대를 전격적으로 이끌고 유주 지역으로, 지금 현재 요 유주 보이시죠? 유주, 지금 현재 북경 지역이죠. 이 유주 지역으로 전격적으로 출전을 하죠. 출전을 하면서 전년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물론 전진 세력과 함께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점선으로 쭉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요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 고조선 시대부터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 쪽 세력과 거의 뭐 국경 지점이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유주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저 점선, 저 지역까지 일시적으로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밑에 그림 보이시죠? 평양에 있는 덕흥리 고분벽화입니다. 여기에 이 덕흥리 고분의 무덤의 주인이 진이라는 고구려의 관리죠. 유주자사, 유주의 도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관리의 무덤, 이 덕흥리 고분입니다. 여기에 유주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게 이제 유주자사 진이고, 이게 이제 태수들입니다. 태수들이 뭐 보고를 하는지 뭘 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형상화시켜 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놓고 봤을 때 고구려가 이 시기에 유주 지역을 진출해서 일정한 시기에 어떤 이 지역을 어떤 지배를 했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되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국원왕은 이 유주 지역에서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370년에 진출을 했다가 376년에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만약에 철수를 하지 않고 저 지역을 고구려가 계속 지배를 하고 고수를 했다면 저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서 우리 땅으로 계속 만들어졌다면 그죠? 여기 탄성이 절로 나오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철수를 합니다. 왜 철수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쭉 나오죠. 고구려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고구려의 국시는 고조선을 계승을 했고, 그래서 고조선의 고토,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기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떤 고조선의 어떤 고토였던 요동 지역까지를 회복하는 것이 고구려의 어떤 목표였죠. 그래서 이미 이 요동 지역을 회복하는 목표를 고구려 입장에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지역은 고조선 시기부터 사실은 우리 민족이 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이 살던 땅이었죠. 저때 당시에도 370년 저때 당시에도 선비족이
이런 쪽 계통의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말 그대로 이민족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족을 어떤 지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어떤 국내성, 저쪽 국내성부터 이게 유주까지, 예, 2,000리, 그리고 요하에서부터는 1,500리, 그러면 거의 800km, 9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이민족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요즘 세상도 아니고 옛날에 저 넓은 지역을 관리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예, 비효율적인 거죠. 예, 고급진 예, 아주 지극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절묘하게 이 시기에 이쪽 남쪽에 4세기가 되면 백제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근초고왕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초고왕에 의해서 백제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급부상을 하면서 백제가 북진을 하게 되는 거죠. 북진. 한강을 넘어서 북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371년 유주를 진출한 그 다음에 이듬해 371년에 근초고왕이 북진을 해서 남평양성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 남평양성을 치고 들어오게 되고 이때 당시에 고국원왕이 직접 남평양성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평양성을 고구려가 사수를 하게 됩니다. 사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국원왕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화살에 맞습니다. 맞아서 즉사를 한 건 아니고 사서에 보면 며칠 뒤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 이 남평양성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수는 했으나 그게 지금 딱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고구려 입장에서는 유주에서 철수를 했고 그리고 근초고왕이 북진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백제나 신라가 별로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남방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이때부터는 남방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세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후 과정과 함께 이미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조선의 어떤 고토를 회복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남쪽 한반도의 어떤 신라, 백제 이 지역을 전체로 하나로 어떤 통합하고 묶어 세우는 것,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고 묶어 세우는 것, 이것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민족 국가로의 어떤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발전적 요구, 자기 과제로 자연스럽게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세와 더불어서 민족 국가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어떤 과제, 이런 것이 딱 이 시기에 맞물려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출발하게 되는 출발점이 이 유주 진출과 함께 맞물렸다라고 해서 앞에 제가 장황하게 이 유주 진출을 설명을 했고, 요것을 계기로 해서 남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출발됐다. 자, 이제부터 남진 정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국원왕이 고조선의 고토를 이제 회복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강개토대왕, 장수왕, 안장왕, 이런 어떤 왕 시기의 남진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고구려 왕 중에서 이 사람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장수왕 여기 있잖아. 여기에 뭔가 들어가줘야 될 정도의 왕인데 왜 안 들어가 있지? 혹시 자신 있게 이거 퀴즈 나갑니다. 퀴즈. 예? 소수리만.
소수림왕 딩동댕 일단 여기서 자 선물 아까 소개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맞추면 선물 나갑니다. 자 소수림왕의 우리 역사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 한국사 기출 문제 이런 데 100% 나오는 거. 소수림왕의 3대 업적. 일단 기회는 우리 선생님한테. 불교를 국교로 복음했죠. 예, 불교 승인. 또. 율령. 잠깐만 있어봐요. 고맙습니다. 율령밥. 율령화포. 또 도와주실 분 안 계세요? 책을 삼고 태학 설립. 계약 설립. 박수.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소수림왕의 업적 그러면 불교 승인, 태학 설치, 율령 반포 3대 3대 업적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한 거냐 결국은 고구려가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어떤 최강국이 되는 거잖아요. 최강국인데 최강국으로서 영토만 넓다고 해서 이게 최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이제 채워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소수림왕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조치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구려가 소위 앞으로 광개통대왕 시기부터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닦은 게 소수림왕 시기다. 그렇게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수림왕 때 중요한 것은 고구려는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황제의 나라. 왜 역사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고구려의 왕들은 특히 소수림왕 뭐 누런 옷 입고 나오거든요. 누런 옷이라는 건 뭡니까? 황제를 칭하는 거죠. 누런 옷. 예.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소수림왕 시기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되는 그 시기가 소수림왕 시기다. 자, 이거 역사 상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강개토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개토대왕은 실제로 남진 정책 과정에서 이 한반도의 어떤 주도권을 어떤 장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강개토대왕이 391년에 즉위를 합니다. 18살에 담덕 광개토대왕 18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즉위한 바로 이듬해 392년부터 15년 동안 대공세를 펼칩니다. 남쪽을 대상으로 특히나 백제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백제가 한참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진 정책에서 백제가 주타격 대상이었고 신라는 상대적으로 어땠을까요? 예, 신라는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포섭 대상. 포섭 대상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남진 정책의 기본적인 광개토대왕의 전략이었다. 이걸 머릿속에 한번 담아둬 보세요. 그래서 15년 동안 대공세를 펼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396년이 되면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 지금으로 치면 그 위례성 있죠? 저쪽 하남 쪽. 그쪽이 백제의 이제 수도였는데 한성을 실제로 어떤 포위하고 거의 함락하는 정가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392년부터 광개토대왕은 백제가 북진을 했다고 했잖아요. 북진을 했으면 한강을 넘어서 임진강을 넘고 예성강을 넘어서 평양 가까이로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제의 북방 방어선을 392년부터 매년 이게 타격해 들어갑니다. 공격해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백제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96년에 전격적으로 한성을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구려가 한성을 치게 되는 루트는 예성강을 거쳐서 임진강을 거쳐서 우리가 혹시 7월 4일에 저 연천 기행 가시는 분 신청하신 분
신청하셨죠. 그때 우리 호로고로송 거기 갈 텐데 그 호로고로송이 앞이 임진강이잖아요. 그 임진강 루트를 통해서 이게 양주 이렇게 통해서 쭉 한강 쪽으로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남진 루트였던 거죠. 역시나 주력군은 이 루트를 통해서 주력군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백제도 당연히 그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했겠죠. 그런데 백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닷길을 통해서 강개토 대왕이 친히 수군을 데리고 전격적으로 한강 쪽으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습전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수륙 병진 작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이 주력군만 방어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들어오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이 한성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백제의 아신왕이 역사서에는 성하지맹이라고 합니다. 성의 아래로 내려와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강개토 대왕에게 당신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 여기서 노객이라는 건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하면서 당시에 백제의 어떤 귀족들과 뭐 이런 어떤 노비들을 조공으로 어떤 바치면서 이 한성의 어떤 포위, 이 함락을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를 받고 강개토 대왕은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아량을 베푸는 거죠. 아량을 완전히 함락하지 않고 그렇게 한성을 완전히 어떤 포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강개토 대왕 시기의 결정적인 상황이었다. 자, 그 백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편으로 신라는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백제는 주타격 대상, 신라는 포섭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앞서서 396년에 백제가 한성에서 완전히 이제 KO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제가 가만히 쭈그리고 있진 않았겠죠. 399년에 백제는 가야 외 세력과 연합을 형성을 해서 우선 약한 고리인 신라부터 치고 힘을 만들어서 고구려를 치겠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399년에 신라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한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400년에 강개토 대왕이 5만의 정예군을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 5만. 근데 그 정예군이라고 하면 막 그 기마병 뭐 이런 거였을 거잖아요. 이들이 어디까지 치고 내려가냐면 앞쪽으로 가야 되나? 아무튼 예, 저 그림 저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를 관통을 해서 가야 지역의 종발성이라는 데까지 진출합니다. 요 밑에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 이것은 강개토 대왕 뒤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임나가라는 금강가야를 얘기합니다. 김해 지역 금강가야. 그때 당시에 6가야 중에서 제일 번성했던 게 금강가야잖아요. 그 종발성, 그 김해 지역까지 고구려군이 치고 내려가는 거죠. 신라 중심을 뚫고. 그렇게 해서 외 세력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몰아낸 이후에 고구려군은 다시 고구려로 퇴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신라 지역의 수도를 포함해서 각 욕충지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 주둔 시기가 470년까지 어떤 주둔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라를 실질적인 어떤 보호국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포섭, 완전히 어떤 포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금강가야까지 진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금강가야까지 고구려군이 내려가니까 금강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강가야에 있던 지배 세력들은 완전히 흔들렸겠죠. 흔들렸고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설이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한 세 갈래 정도로 신라의 어떤 지배 세력들은 자기의 어떤 운명을 나름대로 어떤 개척을 했다. 첫 번째는 금강가야 그 지역에 그냥 계속 눌러 앉은 세력이 하나. 자, 두 번째는 일부 귀족 세력과 어떤 기술 소위 어떤 가야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 이들을 데리고 대가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후에 대가야를 어떤 번성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일부 세력들이 자기의 어떤 기술자들, 뭐 노비들을 대거 거느리고 왜 일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규슈 지역, 후쿠오카 그쪽 지역으로 어떤 진출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규슈 지역의 일본의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명을 만든 것은 우리 어떤 가야 그리고 백제, 고구려의 어떤 모든 영향들이 미쳤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로 고증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결국은 고구려가 어떤 신라 구원 작전을 펼치면서 가야까지 어떤 진출했던 것이 결국은 가야 지역의 어떤 심각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외 지역, 일본 지역까지 우리 문화가 어떤 전파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어떤 파생된 사건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 고향이 그쪽이거나 없으세요? 여기 부산 복천동 고분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복천동 고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복천동 고분이 여기가 동네입니다. 동네구, 동네 파전 있는데 그 동네. 여기가 저 옆쪽에 동네 읍성이 있는 데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기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제가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복천동 고분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가야 지역의 어떤 문화의 보고입니다. 모든 것이 출토됩니다. 자, 옆에 밑에 아래 말 얼굴 가리개라고 있죠. 이때 당시에 말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 시기로 치면 전차 같은 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 얼굴 가리개 이게 철판으로 이렇게 헤드기어 같은 거 카바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출토되는 거죠. 그리고 목 가리개는 그 전사들 여기가 비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카바하는. 그리고 아래쪽에 철갑이 아니고 찰갑입니다. 찰갑은 뭐냐면 그 생선 비늘 같은 거 있잖아요. 비늘 같이 이 쇠 조각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죽끈이나 이런 걸로 이어 붙여 가지고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찰갑옷 이전에는 갑옷이 어떤 거였을까요? 통갑옷 내지는 판갑옷. 이 복천동 고분에서 가야의 판갑옷이 같이 출토가 됩니다. 근데 이게 판갑옷보다 찰갑옷은 예를 들면 기동성이라든지 운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방어력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단어가 한 번씩 줘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데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것이죠. 이게 어떤 고구려의 기마무사들이 대표적으로 착용했던 갑옷입니다. 찰갑옷. 이것이 이 시기부터 이 가야 지역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통갑옷이었고 그리고 이게 마제류, 그러니까 말의 어떤 장신구 내지는 뭐 이런 보호구 이런 게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시기 이후부터 이런 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우수한 어떤 발달된 어떤 철기 문화 뭐 이런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수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시계를 잠깐 보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 시기의 어떤 백제의 어떤 한강까지 다 먹고 그냥 내주고 돌아가고, 신라도 방금 봤듯이 신라던 종심까지 다 내려가서 고구려 군이 곳곳에 주둔하고, 이러면은 강개토 대왕이 조금만 이렇게 힘을 쓰면 백제, 신라 이런 데 다 장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정복을 안 했을까? 혹시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제가 얘기해서 그냥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이면 정복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전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후현이 서북방 쪽에서는 창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현 입장에서는 자기들 선대인 전현을 멸망시킨 고구려, 이 후현 또 이빨을 갈았을 것 아닙니까? 위협 요소가 된 거죠. 서북방 쪽에 또 위협 요소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요동 지역의 신성이나 남서송 이런 쪽을 후현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런 위험 요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백제나 신라가 아주 이게 사소한 자그마한 어떤 소국은 아니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하게 정복하고 제압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북방의 위협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영토를 팽창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다른 나라를, 물론 어떤 전투가 기본이긴 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기보다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세력, 왕이나 귀족 세력들에게 자연스럽게 항복받는 과정, 그리고 복속받는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영토를 어떤 넓혀 나가고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완벽하게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강개토 대왕 다음 때는 장수왕이죠. 장수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품?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수왕 하면 평양천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지난주에도 평양천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평양천도와 관련해서 군사전략적인 의미만, 남진정책과 관련된 거니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내성으로, 그러니까 427년에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국내성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1500리, 2000리 상당히 있던 먼 거리죠. 아까 유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이제 이 시기에는 남쪽의 전선이 일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국내성에 수도를 두고 있으니 어쨌든 그 군사지휘부 최고 책임자도 국왕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 거리에서 이 전선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평양성이라는 부수도에 내려와서 전선을 지휘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성, 수도는 또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이때 당시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는 데서 어떤 유리한 어떤 국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양천도가 이루어졌고, 평양천도 이후에 더욱더 본격적인 남진 정책이
전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실까요? 이 장수왕 시기에 평양 천도를 했을 때에 이 평양에는 안악궁이라는 궁궐과 그리고 안악궁의 배후의 대성산성, 그러니까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평지성과 산성 체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서도 이 안악궁과 뒷산인 대선상성을 기본으로 해서 이 평양의 어떤 수도 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악궁터는 지금 북의 국보유적 2호입니다. 국보유적 1호는 뭘까요? 평양에 있겠죠. 네. 1호. 네? 어떤 거요? 당군왕릉이면 좋겠는데 아니네요. 딩동댕. 책은 없고요. 전달해 주세요. 명함인가 봐. 언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맛있는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네, 평양성입니다. 평양성이 국보 1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양성은 나중에 그 저기 장수성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 안악궁이 얼마나 어떤 대단하냐라고 하면 옆에 우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차숙룡 우리 강사님이 설명을 하죠. 저게 뭘까요? 침이라는 거거든요. 침이. 그죠? 그렇죠. 장식기와 같은 거. 저게 크기가 최고 큰 게 2.1m랍니다. 저 침이 자체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안악궁의 최고 큰 궁전인 제1호 궁터 같은 경우에는 정면의 넓이가 길이가 87m. 자, 비교해 볼까요? 우리 경복궁 근정전 최고 큰 근정전 엄청 크잖아요. 정면 넓이가 얼마쯤 될까요? 딩동댕. 예, 30m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큰 건물 황룡사의 제일 큰 금당 법당이 얼마였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 딩동댕 49m로 나옵니다. 예, 49m.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선물. 예. 그러니까 뭐 황룡사 우리 뭐 그거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경복궁 긍정정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엄청나잖아. 근데 그게 30m인데 안악궁 제일 큰 거는 87m. 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모였는지 짐작이 가겠죠. 예. 안악궁.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이런 데를 우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가 잘 돼가지고, 그죠?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강좌도 잘 나오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평양천도를 하게 되고 평양천도 한 이후에 결정적인 남진 정책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역시나 475년에 한성을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장수왕도 엄청난 지략가인 거죠. 이 한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사전 공작을 펼칩니다. 도림이라는 승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승려가 바둑을 되게 잘 뒀나 봐요. 예, 편하게 드세요. 예. 바둑을 잘 뒀나 봐요. 그래서 이 계로왕 또 백제의 계로왕도 이 바둑 장기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신변 잡기 이런 걸 좋아했나 봐. 그래서 이 승려 도림이 백제로 건너가서 이게 계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바둑으로 완전히 환심을 사게 되는 거죠. 환심을 사면서
예전에 승려들은 뭐 그런 걸 했죠. 풍수지리 뭐 이런 거를 잘 했을 거잖아요. 이분 또 이제 그런 데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계로왕한테 바둑을 두면서 계로왕님, 이게 백제가 더욱더 융성하고 발전하려면 토목공사를 벌려가지고 궁궐 또 더 개축하고 그 선대들의 그 무덤도 더 증축하고 이런 어떤 대대적인 이런 걸 좀 하십시오. 그래야 백제가 융성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계로왕이 이 이야기를 철떡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목공사를 하니까 당연히 국가 역량이라는 게 거기에 토목공사로 많이 쏠리게 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포섭 전략을 펼칩니다. 신라가 혹시나 변심을 해서 백제 쪽으로 갖다 붙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470년에 지금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잖아요. 중원 고구려비. 지금은 행정구역이 중원이 충주로 들어가서 충주 고구려비라고 지금은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장수왕이 신라 매금, 그러니까 매금은 왕을 얘기합니다. 신라 왕에게 의복, 뭐 물품 이런 걸 하사를 하면서 다시 어떤 충성맹세, 복종 이런 것을 받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정 공작을 펼쳐서 백제를 역량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라를 어떤 포섭하는 작전 이런 걸 사정 공작으로 쭉 펼치고 475년에 3만 대군을 전격적으로 들여보내서 백제 수도인 한성을 전격적으로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계로왕이 도망을 갔다는데 이 도망간 왕을 붙잡아가지고 아차산성에서 처형을 했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 고구려가 한성을 어떤 침략하면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성을 수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백제는 어디로 천도를 합니까? 웅진, 공주로 이때 당시에 천도를 쫓겨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장수왕 시기에 한반도의 이 중부 지역까지 고구려가 진출을 했고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이 장수왕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장왕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안장왕. 예. 보통 우리는 강개토 장수왕까지는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뭐 이제 영토 팽창 뭐 등등. 근데 그 뒤에 왕들은 사실은 잘 못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안 들어본 새로운 얘기도 들어보고. 이 안장왕 시기까지도 이 남진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안장왕 이후에도 남진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안장왕 시기에는 이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오곡벌 전투인데, 오곡벌 전투라는 게 벌어지기 이전에 백제가 웅진 지역으로 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백제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하게 되면서 백제가 이제 반격을 하게 되죠. 고구려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보면 이제 502년 경에 백제가 고구려 국경을 침범해서 수곡성이 이제 예성강 근처에 있는 성입니다. 수곡성 지역을 또 공격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예성강, 임진강 요 개선 요쪽에서 계속 전투들 일진일퇴가 계속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런데 이때 안장왕 고구려가 전격적으로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계속 그 일진일퇴만 할 수 없으니까 펼치는데, 어떻게 작전을 짜냐? 이게 오곡벌 전투를 계기로 해서 주력군은 기본적인 루트인 예성강, 임진강, 한강 이 라인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조군을 이쪽 옆 라인 있잖아요. 경기도 동쪽, 남쪽, 그리고 충청북도 서쪽 이쪽 개선에 뭐 매복인 거죠. 매복. 보조군을 쫙 설치를 해 놓습니다. 미리 매복을 시켜 놓은 거죠.
여기에 플러스 할아버지들이 광개토대왕 할아버지가 했던 수군도 보냅니다. 그래서 강화도 지역을 치게 됩니다. 강화도 지역을 치게 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량도 그쪽으로 분산시키고 이렇게 입체적인 군사 전략을 펼치면서 여기서 하나 더 뭘 하냐? 유인을 하게 됩니다. 유인 전술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백제가 3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의 주요 어떤 방어선을 돌파해가지고 오곡벌이라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오곡벌이 예성강을 훨씬 넘어가지고 저 위에 오곡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엄청난 국경을 벗어나서 고구려의 엄청난 중심까지 평양 아래쪽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백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용맹하게 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고구려는 유인을 한 거죠. 유인을 하면서 사전에 배치해 놓은 보조군들을 활용을 해서 동시에 반격과 배후 타격 작전을 고구려는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군은 도망 내려오면서 옆쪽에서 경기 동남부 쪽, 충청도 서부 쪽에 배치되어 있던 고구려 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쭉 내려오는 백제군들을 중간중간에 토막 전술, 갈라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 태각하는 어떤 백제군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는, 그래서 일거에 이 오곡벌 전투를 계기로 해서 어디까지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냐? 아산만까지. 여기죠. 아산만이 이쪽 지역이죠. 예. 천안 옆에 아산. 그죠? 저 오곡 이위에 여기서부터 일거에 이렇게 치고 내려오고 이쪽에 배치되어 있던 군사들로 토막 전술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산만까지 일거에 내려온 거죠. 현재 지명은 황해도 서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예,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산만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아산만을 포함해서 대전 지역, 그리고 소백산맥 지역, 그리고 동해안 쪽은 삼척, 울진 지역. 예, 그러니까 거기가 수능이 그 삼척, 울진 바로 옆에잖아요. 예, 수능 제 고향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개선까지 이 안장왕 시기에 밀고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남진 정책 과정에서 이 한반도 지역의 최대 판도의 어떤 영토 어떤 진출을 했던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529년에 오곡벌 전투를 통해서 아산만까지 밀고 내려왔던 고구려, 이제는 삼국 통일을 눈앞에 뒀을 거 아닙니까? 저때 당시가 전체 판도에서 이렇게 만주 한반도 전체를 포괄해서 약 10분의 9 정도를 고구려가 차지를 했다고 그럴 거잖아요. 전체 지도로 놓고 보면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죠. 그런데 고구려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긴 하던데, 예. 535년에 이 고구려의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수도였던 남평양성이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이 남평양성 부수도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대홍수가 난 거죠. 보통 대홍수가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그렇죠. 전염병, 뭐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왔을 거잖아요. 뭐 옛날에 뭐 약도 없는데 뭐 그죠? 가뭄, 기근, 병충해 등등등 이런 게 이제 그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절묘하게 서북방 지역의 돌궐이 새롭게 부상을 하면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어떤 안보적인 어떤 위협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552년이 되면 새로운 평양성, 장안성을 또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첫 강의 때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잠깐 언급하면 이게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약 100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100년이면 3세대가 이제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이 얼마나 발전하고 확대되고 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삼국사기에 21만 호, 21만 호, 한 5명만 한 집에 산다고 해도 100만 명인 거예요. 100만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안악궁 이 체제로는 이 도시를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이 도시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전적인 어떤 평양의 수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장안성, 새로운 평양성을 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 장안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옆에 이게 평면도인데요. 평면도. 저 성표시 있죠. 저 성표시 다 길이를 다 합치면 저게 23km입니다. 23km. 우리 한양도 이런 도성이잖아요. 저 평양성도 저 도성이거든요. 한양 도성 전체 총 길이 얼마입니까? 예? 그죠? 18.7km. 예? 예. 예약. 그러니까 이 한양 도성만 해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평양 저거 장안성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양, 오늘날 평양의 중심부가 지금 저 평양성 장안성 지역입니다. 자, 현재 그림을 볼까요? 아까 제가 국보 1호라고 했잖아요. 국보 1호 누가 아까 맞췄더라? 예. 국보 1호가 그래서 평양성입니다. 이게 거기 을밀대 들어보셨죠? 예, 마포에 가면 을밀대 냉면도 있고 그런데 그 을밀대 쪽에 있는 그 유적 비고요. 저거는 외국의 여행객들을 모객하기 위한 그 팜플릿. 평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평면도 요 보십시오. 요것과 이게 지금 대동강 그리고 이게 보통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해자라고 아시죠? 해자 완전 자연 해자인 거죠. 예, 해. 예, 자연 해자로 방벽을 이루고 여기가 모란봉 만수대 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약간 언덕, 뭐 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높은 언덕이죠. 그리고 이 뒤쪽은 금수산, 평양의 주산인 어떤 금수산 지역. 그래서 이게 자연 해자와 이 모란봉과 금수산을 자연 방벽으로 삼은 성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평면도와 지금 저 관광 안내를 위해서 만든 평면도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이 사진은 평양 시내입니다. 이게 어디서 찍은 걸까요?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주체사상탑 맨 꼭대기에서 찍은 겁니다. 예, 찍은 거고. 그래서 위에 평면도, 아까 요 평면도하고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이 구조에 보면 외성, 중성, 내성,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가 북성입니다. 북성. 내성은 주로 이제 궁궐, 궁전 이런 게 있는 거고, 중성은 행정기관들이 주로 있는 데고, 외성은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외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쪽이 지금 주체사상탑 바로 맞은편에 김일성 광장, 열병식 같은 거 하는데 여기가 김일성 광장이고 요 지역이 외성 지역인 거죠. 외성 지역. 그리고 요 지역이 중성, 그리고 내성. 여기가 이제 모란봉 일대입니다. 여기가 내성 끄트머리 북성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이해되시죠? 평양의 도심의 구조가 평양성, 장안성을 그대로 지금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평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쪽에 여기가 어딜까요? 산. 대성산. 그리고 대성산성이 있던 대성산이고 바로 앞이 뭐가 있었을까요? 안악궁. 안악궁과 대성산. 원래 평양을 천도했을 때는 이 지역에 안악궁과 대성산성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건데 평양 지역이 100만 도시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장안성을 형성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예, 우리 방금 평양 여행 다녀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장안성을 축조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포함한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대규모 장안성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역량이 어떤 투여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백제와 신라가 다시 북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1년이 되면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553년에 신라의 진흥왕이 한경유역을 전격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면서 568년에는 어디까지 진출을 하냐? 예, 저 위에 함경도, 마울령, 황초령까지 신라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저때 568년 8월에 진흥왕 순수비가 마울령, 황초령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신라가 저기를 차지하고 계속 고수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그해 10월 고구려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반격을 해서 어디까지 바로 쫓겨 내려오냐면 이 밑에 달올주라고 되어 있죠. 강원도 고성. 여기까지 신라가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는 거죠.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서 다시 어떤 남진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572년에 되면 삼국사기에 신라가 저 지역에서 7일 동안 위령제를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위령제를 했다는 것은 저 시기에 고구려와 신라가 엄청난 전투를 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대적인 어떤 반격을 통해서 남진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온달 장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온달 장군이 590년대에 보면 중령 이서 땅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것은 삼국사기의 그 온달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으로. 그러면서 아단성 전투를 통해서 저 지역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단성이 어디냐? 단양이 있잖아요. 단양 영춘 지역에 가면 온달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단양 영춘 온달산성이 있는데 결국은 590년대에 저 단양 지역까지 다시 고구려가 진출하고 수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남진 어떤 정책을 고구려는 또 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로 좀 들어갈 건데요. 이제 뭐 그 이후에 그 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어떤 뭐 연합을 통해서 나당 연합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 그리고 668년에 결국은 고구려까지 이제 멸망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다음 세 번째 시간에 고구려 전쟁사 시간에 어떤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미루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자, 이 지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별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통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통일신라,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다. 교과서는 그렇게 우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진정한 통일일까?
통일인가? 뭐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구려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4세기 고국 원왕 시기부터 고국 원왕이 유주에 진출한 것을 기화로 해서 그 이후부터 남진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쭉 광개토, 장수왕, 안장왕 등등 그 이후까지 남진 정책을 고구려가 국가 전략으로 일관되게 추진을 했다는 것을 과정을 우린 쭉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진 정책이 단순하게 영토만 넓히고 영토만 팽창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앞서서 우리가 가야 종발선까지 진출했던 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듯이 결국은 남진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우수한 선진 기술과 문화들이 신라, 백제, 가야 이런 삼국의 어떤 전파되고 전수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가 함께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동질성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민족을 형성하고 공고화시켜 나가는 기반이 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문화가 전파된 것이 고구려의 성축조술 그리고 무덤. 여기서 무덤이라는 건 일반 백성들 평민들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층들의 고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축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토목공사 대대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귀족들, 지배층들의 어떤 건축물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을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돌을 그냥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정확한 설계와 도면과 이런 것이 수반이 되었을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옆에 이 그림 이거 뭘로 보십니까? 아니 위에 거 칼로 보이죠. 칼. 자입니다. 자. 고구려 척, 고구려 자죠. 이 고구려 자에 대한 전문가는 네 번째 강의에 우리 김강필 선생님이 전문가인데요. 그때 자세한 고구려의 어떤 과학기술 문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게 여기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인 교육방송 EBS에서 이렇게 방송한 겁니다. 동아시아를 정복한 고구려의 힘은 새로운 문명을 만든 고구려 척 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곽이나 무덤이나 이런 양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데서는 결국은 고구려의 어떤 자, 이런 과학기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전파가 되었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외 지역까지 일본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사 일본에서는 비조사라고 되어 있는 나라 아시죠? 나라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다카이치가 거기 고향이라고 거기 가서 근데 거기에 사찰 방문을 했는데 거기 그 사찰이 이 사찰은 아닙니다. 호류지라고 호류사 법륜사를 방문을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초의 사찰은 아스카사. 이 아스카사가 대표적으로 요 옆에 도면 보실까요? 1탑 3금당 양식입니다. 탑이 하나고 금당, 그러니까 법당이 3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구려의 기본적인 사찰 건축 양식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파되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만든 기술자들은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로 내려온 기술들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아스카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 고구려의 어떤 선진 문화, 선진 기술들이 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삼국에 전파됐고 심지어는 일본 지역까지 어떤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고구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꼭 남진 정책뿐만이 아니라 고구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한반도를 어떤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파제와 같은 어떤 역할, 그리고 그 방파제 속에서 삼국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틀, 이런 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런 보호막.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당연합에 의해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구려의 이런 어떤 삼국 통일의 어떤 이 정신, 이런 게 어디로 개성됩니까? 도대체 지금 1시간 동안 그냥 잘못 나온 말이야.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예, 발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엄밀하게 이야기한 우리 민족의 어떤 최초의 통일국가 고려로 전승이 되죠. 예. 그렇듯이 고구려의 어떤 남진 정책, 삼국 통일 정책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 전체를 일단 발전시키고 발해와 고려로 우리 민족의 어떤 통일이 어떤 정승되는 이런 성과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